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소망하신 거 전부 다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건 합격이겠죠. 그래서 어제 새해를 보면서 간절히 빌었거든요. 저한테 수업 듣는 여러분들 모두 다 동영상 보신 분도 마찬가지 서론 다 합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딱히 드릴 건 없고 한 가지 드린다면 사랑합니다. 받으세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9년도 민법 첫 수업을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별도의 오리엔테이션 하지 않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하지 않고 바로 수업을 하면서 그때그때 말씀드릴게요. 네. 자, 교재 자 24페이지 교재 24페이지 자, 1장의 법률 관계 및 법률행위 그 밑에 가보면 민법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민법의 의의부터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압축해서 판서로 정리를 해보죠. 자, 민법 1차 과목이죠. 총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 일단 중요하고요. 과목 자체가. 그러면 도대체 민법이란 뭐 하는 과목인지부터 자, 도대체 뜻이 뭔지 자, 민법을 정리하고 해보죠. 자, 민법부터. 자, 민법이란 자, 사람과 사람 이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법률 관계를 이래요. 자, 법률 관계를 따지는 법을 우리가 민법이라고 그래요. 이미 공법이라는 과목을 배웠을 텐데 공법이라고 하는 과목은 지금 여기 민법은 사람과 사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이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법률 관계를 따지는 게 민법이라면 반대되는 개념이 공법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공법은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우리하고 국가, 지자체 이런 관계를 따지는 법은 그러니까 위아래 관계 그렇게 따지는 관계는 공법이고요.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법률 관계를 따지는 걸 우리가 민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이 법률 관계가 뭐냐 이건데. 법률 관계. 자, 법률 관계란 권리와 의무 관계를 우리가 법률 관계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반대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자, 법률 관계에 반대되는 개념이 인간관계 이렇습니다. 인간관계. 그러면 자, 다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즉 우리가 학원 생활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사람을 만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관계가 형성이 될 수도 있고 법률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따질 건 인간관계는 전혀 고려치 않고요. 철저하게 이 법률 관계만 따질 거예요. 법률 관계. 그러면 법률 관계가 뭐냐? 그게 권리와 의무 관계를 우리가 법률 관계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다시 법률 관계와 인간관계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우리 학원에 출근하기 위해서 동대구역에서 여기를 오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택시를 타고 오려고 그래요. 택시를. 자, 봐보세요. 자, 택시를 잡으려고 있는데 작년에 저한테 수업을 들은 분이 저를 보고서 교수님 어디 갑니까? 학원 가는데요. 태다 준대요. 그래서 그분의 차를 타고 제가 학원 앞까지 왔다니까요. 저를 발견하고서.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하고요. 자, 조심해 가세요라고 끝나죠. 저한테 차비 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 인간관계. 근데 제가 만약에 택시를 타고 왔다면 택시가 타고 오는 그 순간에 운송계약이 체결되는 거고요. 학원에 도착을 하게 되면 저는 택시기사 아저씨에게 뭘 줘야 됩니까? 택시비를 줘야 되는 거죠. 그건 권리 의무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둘 중 하나 법률 관계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인간관계는 전혀 고려치 않고 철저하게 뭐만 따질까요? 법률 관계만 따질 거라고요. 그러면 법률 관계가 뭡니까? 권리와 의무 관계.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에 택시를 탔는데 기타 등등 이렇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험용으로 접근에 들어가 보면 자, 예를 들어서 가봐오라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다. 내가 지금 나무 집에 새를 산다고 생각해 볼까요? 자, 그래서 2년짜리 계약을 했다고 치면 이걸 하는 순간에 두 사람 사이에서 권리 의무가 발생이 된다고요. 이렇게 권리 의무
좀 편하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권리. 자, 의뢰 권리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이걸 뭐 할 수 있는 권리? 그렇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런데 그냥 사용할 수는 없고 뭘 줘야 합니까? 우리 무슨 금 준다고 그래요? 전세금. 그래서 전세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얘한테만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집주인. 자, 오늘 그 집주인의 정확한 용어 정리가 나올 텐데, 자, 이 집주인 갑의 권리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무슨 금 달라고? 전세금. 전세금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자, 의무는 자기 집이지만 이 계약을 했다면 얘한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게 되면 이런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이 된다고요. 이걸 따지는 걸 우리가 민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잠깐만요. 자, 국가가 법을 만들 때는 왜 만들었겠어요? 법을?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운 게 민법, 법인데 법을 만든 이유는 강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을 만든 이유는 약자 없는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든 거라고요. 그러면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있다면 누가 더 약자입니까? 세입자가 약자인 거죠. 그래서 내가 남의 집에 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들이 너무 많은 행포를 부린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라. 그러면 자, 똑같이 권리 의무가 있을 텐데 우리는 머릿속에 자, 정리할게. 권리와 의무를 따질 텐데 누구 위주로 정리한다고? 철저하게 약자 위주로. 갖는 자,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집주인 위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세입자 위주로, 약자 위주로, 약자의 권리와 의무 이걸 정리할 텐데 다시 한번요. 권리가 있다는 게 좋겠어요? 의무가 있다는 게 좋겠어요? 권리죠. 그래서 철저하게 약자의 권리 이걸 정리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민법에 가보면 남의 집에 세를 살고 있다. 내가 세입자입니다. 그러냐? 집주인이 만약 이런 행포를 부린다면 당신에게 자,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으니 이런 권리를 행사하라고 권리를 행사하라고 법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민법전에 가보면 나중에 배울 텐데 얘를 전세권자라고 그래요. 세입자의 이러이러한 권리를 민법에 다 적어놓고 이런 권리를 행사하거라 이걸 알아야 하고요. 이걸 배워놓으면 집주인에게 당할 리가 없는 거지. 또 한 가지는 이거 전체가 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자, 민법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인간관계는 따지지 않고 철저하게 무슨 관계만 따진다? 법률 관계만 따질 텐데 법률 관계란 무슨 관계죠? 권리와 의무 관계를 우리가 법률 관계라고 칭하고 여기서 권리와 의무 중에서 철저하게 어디만 정리할 거예요? 권리.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을 제가 제시를 하면 그 상황에 여러분이 그 현재 위치라면 내가 그 자의 위치라면 나에게 이런 권리가 있구나. 그걸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야 남에게 당할 리가 없고 그리고 시험 문제가 풀린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권리와 의무 중에서 누구 위주로 정리하자? 약자. 나는 집주인인데 이러지 마시고요. 예전에 내가 세를 살 때 세입자였다. 그럴 때 이런 권리가 있었구나를 배울 거라고요. 그게 다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결론. 자, 민법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률 관계 따질 거예요. 무슨 관계죠? 권리와 의무 관계. 어디 위주로 정리하자? 권리. 철저하게 권리만. 아시겠죠? 자,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법률 관계를 따진다고 그러는데 이 법률 관계는 자, 어디에서 발생이 될 수 있냐면 첫 번째가 자, 이제 정리가 물권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무슨 법? 물권법.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물건 가지고서 이런 계약을 하게 되니 이 물건 때문에 권리 의무가 발생이 된다. 그걸 전체를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물권법이라고 그래요. 물건 때문에 권리 의무가 발생됐다. 그걸 정리한 건 뭘? 물권법. 자, 그리고 다시 자, 채권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채권법이라는 법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 계신 분의 집에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했다면 이분의 그 물건 아파트 때문에 권리 의무가 발생된다. 물권법.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제가 앞에 계신 분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다. 그러면 지금 물건 때문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행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분이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쓰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이 됐다면 저는 이분에게 자, 다른 게 아니라 자,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물건이 아니라 어떤 행위, 돈을 빌려준 행위, 돈을 갚아야 되는 행위, 그걸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채권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꼭 물건에 대해서만 법률 관계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행위 가지고 이게 법률 관계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좀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학원에 지금 수강 신청을 했다면 학원 건물,
학원 물품에 대해서는 어떤 권리가 없죠. 여러분은 어떤 권리만 있을까요 지금? 물권이겠습니까? 채권이겠습니까? 채권이라고요. 행위. 내가 올해 공인중개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양질의 강의를 해달라고. 그 강의는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제가 하는 거지. 저한테 그 강의라고 하는, 제가 강의할 수 있는 그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걸 채권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겠죠?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용할 수는 없고 그분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러면 돈을 갚아주는 행위 아닙니까? 행위. 자,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행위 가지고 법률 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니 그런 법을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채권법이라고 하고요. 전체 채권법이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시험 요강을 보면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출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봐보세요. 공인중개사가 가서 어디 가서 공인중개사가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공인중개사가 돈 빌려준 게 아니지.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주로 뭘 합니까? 중개사 하는 일이 뭐예요? 계약이죠, 계약. 두 사람 사이에서 매매 계약한다, 임대차 계약한다. 그래서 전체 채권법이 출제되지 아니하고 채권법 중에서 계약법만 뽑아가지고 얘만 출제가 돼요. 계약법만. 자, 그리고 또 법이 민법, 자 친족법, 그리고 상속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그래서 민법은 총 4가지 법을 우리가 민법이라고 그래요. 민법. 자, 물건 가지고 권리 의무가 발생될 수 있다. 행위 가지고 발생될 수 있다. 그리고 자 친족, 우리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이렇게요.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면 저는 어디까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상속법. 이 4가지 법을 우리가 민법이라고 하는데 이 4가지 법을 만들어 놓고 보니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요. 민법이 법 조문 개수가 1조부터 1118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 개수만 1118개라고요. 조문 개수만. 자,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보니 이게 물권법 이렇게, 그리고 채권법 이렇게, 그리고 친족법 이렇게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보니 봐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말이 길어지면은 이걸 줄여 부르죠. 그잖아요. 선생을 줄여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쌤이라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자 하고 보니 물권법에 적용됐던 용어랄지 규칙, 채권법에 또 나오는 거고, 자 친족법에 또 나올 거고요. 그래서 4가지 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있더라. 그걸 앞으로 뽑아놓은 걸 우리가 민법 총칙이라고 그래요. 민법 총칙 이렇게. 민법 총칙. 잠깐 여기 좀 봐볼까요? 자,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요. 자, AX 플러스 BX 플러스 CX 플러스 DX 이렇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겹치는 게 뭐예요? X죠. 그러면 X만 앞으로 뽑아보면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이렇습니다. 자, A를 뭐라고 그래요? 물권법, 얘를 채권법, 얘를 친족법, D를 상속법. 4가지 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걸 앞으로 뽑아놨다. 이 X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민법 총칙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총칙이라는 게 4가지 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앞으로 뽑아놓은 걸 앞으로 풀 때 민법 총칙을 할 거다.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어디를 공부를 할 건지가 이제 문제인데, 민법은 시험 문제는 총 40문제가 출제가 돼요. 40문제 이렇게. 자, 그런데 민법 총칙에서 10문제가 출제됩니다. 10문제. 그리고 물권법은 질권을 제외하고 여기서 자 물권법에서 14문제가 출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법은 출제가 전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 업무. 그래서 계약법에서만 10문제가 이렇게 출제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친족법하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그래요. 친족법하고 상속법은 출제가 되지 않아요. 이건 되지 않고 자 여기다 플러스. 여기서 말한 사람이란 일반 사람이거든요. 일반 사람과 일반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을 따지는 걸 일반 민법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이 있으니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나요? 특별한 경우.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민사 특별법이라고 그래요. 특별법. 어려운 말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이 있다. 그래서 민사 특별법이 있는데 아마도 3, 4월 달 정도에 그때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특별법에서 6문제 이렇게 출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요. 그래서 총 40문제가 이런 형태로 출제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파트는 어디죠? 어디 해야 됩니까? 자, 민법 총칙 해야 하고요. 물권법 해야 되고요.
개혁법 해야 되고요. 특별법 이렇게 할 거라고. 네 가지 파트를. 그런데 지금 민법, 총칙, 물권법, 개혁법, 자 특별법 네 가지 파트를 공부할 텐데 보시기에 어디가 가장 중요할 것 같으세요? 딱 느낌에. 왜 물권법이라고 그랬을까? 14문제 나와서 그게 아니라 자 그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가지 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걸 앞으로 뽑아놨다. 그러면 X 민법 총칙을 정리를 하게 되면 그 뒷부분들이 더 쉬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가장 어려운 파트가 민법 총칙이에요. 여기를 가장 힘들어합니다. 사실. 자, 그래서 자 민법 총칙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죠. 민법 총칙 몇 문제 나온다고요? 10문제. 자 시작을 할 텐데 민법 총칙. 자 민법이 뭡니까? 민법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무슨 관계? 법률 관계 따지는 거예요. 자, 법률 관계란 무슨 관계죠? 권리와 의무 관계를 우리가 법률 관계라고 그래요. 권리가 좋아요, 의무가 좋아요? 권리. 이 상황에서 나에게 이런 권리가 있구나. 이럴 때는 나한테 이런 권리가 있구나. 그걸 배우는 게 민법이고 시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의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권리만 따질 거예요. 권리. 그래서 자, 민법 총칙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권리의 주체 이렇습니다. 그리고 권리의 객체, 그리고 권리 변동 구성이 아예 의무란 말 자체를 지금 쓰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권리만 생각하실 거라고. 권리. 자, 그러면 권리 주체. 도대체 권리는 누가 누립니까? 그랬더니 권리 주체는 권리 누리는 사람은 자연인이래요. 자연인 그리고 법인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뒤에 인이 붙었기 때문에 권리는 누가 누린다는 소리입니까? 지금 사람이 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 다시 봐보세요. 자,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 자연인 아니면 법인인 거예요. 그러면 자 자연인과 법인의 차이점은 뭐냐면 자연인이란 산속에서 사는 사람 말고 나는 자연이다 뭐 그거 말고요. 산속에서 사는 사람을 자연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인이란 말은 엄마 뱃속을 통해서 나오면 다 자연이라고 부른 거예요. 제가 방법을 했습니다. 엄마 뱃속을 통해서 나온 모든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불러달라. 잠깐만요. 서둘러서 시작을 하다 보니 기존에 계신 분들은 제 이름 석자를 알 텐데 새로 오신 분들은 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봐봐.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이름은 이승현이거든요. 이승현. 자, 제 이름은 이승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승현. 앞으로 저를 이승현이라고 부르셔야 돼요. 이승현. 자, 그러면 제 이름이 이승현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묻지도 따지도 말고 저를 그냥 이승현이라고 불러드는 거 아닙니까? 호칭 이름. 그냥 불러달라고요. 제발 부탁인데 그냥 불러달라고. 자, 제 이름이 뭐죠? 저거 이름이? 저거 선풍기죠? 그러면 저를 제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선풍기라고 불러달라는 거지. 그냥 불러야 되는 거지. 너 왜 선풍기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선풍기인 거예요. 그냥 에어컨인 거라고요. 불은 호칭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원리라니까요. 지금 이렇게 불러달라고요. 엄마 뱃속을 통해서 나온 사람은 앞으로 뭐라고 불러라? 자연이라고 불러라? 호칭. 알겠죠? 여러분도 자연인, 저도 자연인. 미국 대통령 트럼프, 걔도 걔라고 만들겠구나. 자, 미국 대통령도 트럼프도 자연인. 알겠죠? 그러면 자연인이 아니면 다 법인인 거예요. 그러면 자, 법인이란 말은 법에 의해서 인간이 됐다 이거거든요. 현대, 삼성, LG 이런 데들. 그러니까 사람은 둘 중에 하나. 뭐 아니면 뭐예요 이제? 자연인 아니면 법인.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이 그러시면 돼요. 권리는 누가 누립니까? 사람이. 자, 객체. 자,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누린다. 그러니까 이 물건을 나누는 분류표가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좀 봐보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입니다. 요강에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출제한다고요. 그러니까 세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올해 시험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시키기 위한 민법을 강의하러 온 사람이지 여러분들에게 민법 학문을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민법이라는 학문을 배우고 싶다면 자격증 취득하고 법대 가시면 돼요. 거기 가서 학문을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이 교단에 있어서 제가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민법 지식을 뽐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물건을 가지고 쭉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왜?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온 것만 하기도 양이 벅차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인중개사 업무야, 공인중개사 시험이야, 그 시험용만 민법만 배우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물건을 굉장히 분류표가 복잡한데, 자, 우리 시험용으로만 적기는 가면 물건은 부동산하고 동산을 묶어서 일단 물건이라고 그래요. 뭐와 뭘 묶어서? 부동산과 동산을 묶어서 우리가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산, 움직이는 재산 아니겠어요? 자,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 이렇게 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부동산인데 여러분들 부동산 중에 대표적인 부동산 두 가지만 불러보세요. 부동산 두 가지, 대표적인 거 토지하고 건물. 물론 부동산 학개론에 가보면 이걸 자세하게 나눈단 말이에요. 자세하게 분류해가지고 뭐 토지가 어떻고 막 나누고 막 그걸 나누는데 민법에는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건 개론 영역인 거고. 자, 민법만 얘기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다시. 자, 권리의 주체, 사람이 맞잖아요. 자, 객체 뭐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물건이 뭡니까? 두 가지. 부동산과 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누리는데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런데 다시 한번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출제한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자, 공인중개사가 이 중개를 하는 게 부동산을 중개하는 거지 동산 중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안 나와요, 동산이. 그러니까 뜻은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어디만 나올 거라고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업무라니까요. 그러면 사람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서 권리를 누리는데 객체. 그게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변동. 오늘 집에 가시기 전까지 자, 변동이란 말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 뜻 자체를. 자, 변동이 일어났다는 말은 한 사람은 취득, 한 사람은 상실, 그리고 변경 이랬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자, 변동이란 말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 우리가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서 권리를 누리는데 그게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은 한 사람이 무슨 득하면 취득하면 반대 사람 뭐겠어요? 상실이죠. 이걸 우리가 변동이라고 그래요. 변동. 그리고 이렇게 변동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때부터 법률 효과가 있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 가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법률 효과 발생. 시험제는 더 줄여서 효과 발생. 그러면 뭐가 일어났다는 소리입니까? 변동. 변동이 무슨 말인데요? 한 사람은 취득, 한 사람은 상실. 이거 지우기 전에 제 이름이 뭐라고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까지 정리해보세요. 자, 그림으로.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연인,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건물에 대해서 권리를 누린다. 객체. 근데 뭐가 일어날 수 있다고요?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그잖아요. 내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가 그 아파트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을하고 이렇게 매매를 해요. 매매를. 그러면 나중에 자, 을이 이 건물을 무슨 득 할까요? 취득. 얘가 취득이면 얘는 뭐야? 상실. 아하. 한 사람은 취득, 한 사람은 상실. 이게 일어나면 우리는 무슨 동이 일어났다라고? 변동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그리고 변동이 일어나면 우리는 법률 효과가 발생된다.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한다고요. 민법 총칙을 정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 효과라는 말이 이게 물권법에 특별법에 다 쓸 거라고요, 지금. 자, 그러니까 다시. 자, 사람이 우리가 토지 또는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해볼까요? 권리가 있다가 권리를 누리는데 거기에 뭐가 일어날 수 있다?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변동이 무슨 뜻이에요? 한 사람은 취득, 한 사람은 상실. 변동이 났다. 효과. 앞으로 이 기본서를 읽거나 문제를 풀다 보면 끊임없이 나올 거라고요. 법률 효과 혹은 줄여서 효과. 법률 효과 발생 무슨 동? 변동. 자, 이 변동이 일어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한 사람은 취득, 한 사람은 상실. 그러면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부를 거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읽을 때 법률 효과가 발생됐다 혹은 효과가 발생되면 무슨 뜻입니까? 변동이란 말씀이 안 나와요, 이제. 자, 한 사람은 뭐예요? 취득. 한 사람은 상실. 뭐에 대해서? 토지 건물. 그러면 우리는 효과 발생. 그러니까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를 취득했다. 내가 취득했다. 그러면 반대 사람은 상실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법률 효과 줄여서 효과 발생하는 효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자, 취득이라고 그랬잖아요. 취득. 자, 이거 나오는 거죠. 취득.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자,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려고 그래요.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려고 그래요. 자, 취득만 생각하실 거예요. 자, 취득. 자, 이 취득은 원시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승계 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하, 우리가 지금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아파트만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아파트 혹은 건물 혹은 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취득하려고 그래요. 그 취득의 방법은 둘 중에 하나, 원시 취득 아니면 승계 취득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다. 그러면 원시 취득은 뭐고 승계 취득은 뭐냐 이건데, 원시 취득이란 말은 처음부터 취득한 거예요. 뭐라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지 않았던 권리를 처음부터,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라고요? 처음부터야. 처음부터 토지 건물을 자기가 처음부터 취득한 것을 원시 취득을 하고, 대표주자가 건물의 신축 혹은 취득 시효를 완성했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그리고 토지가 수용됐다. 또 뭐 무주물 선점, 무지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시험 문제로는 이 세 가지만 나옵니다. 세 가지. 그러면 자, 원시 취득하고 자, 승계 취득의 이제 차이점을 보시겠습니다. 자, 원시 취득이란 처음부터 취득한 걸 얘네들을 원시 취득을 하고, 승계 취득은 말 그대로 토지 건물을 처음부터 취득하는 게 아니라 있는 토지 건물을 누군가로부터 이어받아 왔다. 있는 걸 그대로 이어받아 와서 권리를 내가 취득한다면 승계 취득이라고 부를 거고요. 승계 취득. 자,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취득한 걸 무슨 취득이라고 그래? 원시 취득. 그러면 얘와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자, 앞으로 원시 취득을 했다. 학문을 하러 오는 게 아니라 학문, 민법이나 학문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시험용 민법을 배울 거라고요. 시험용 민법. 자, 그래서 원시 취득을 했다면 자, 동일성 유지가 안 돼요. 무슨 성? 동일성 유지가 안 되는 상태고요. 승계 취득이란 말은 누군가를 것을 이어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포인트는 뭐냐면 동일성 유지. 동일성 유지. 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자, 1, 2월 달에 지금 제가 지금부터 설명은 최대한 편하게 해줄 텐데, 시험 우리가 민법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왜 힘드냐면 이 용어 때문에 그래요. 용어 자체가 지금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그 법률 용어가 친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면 설명을 할 텐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만. 아시겠죠? 자, 봐봐요. 자, 동일성 유지란 말을 썼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갭 투자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걸 우리가 전세 끼고 산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고요. 전세권. 자, 근데 이 상태에서 갑하고 병하고 매매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 봐보십니다. 자, 병원. 자,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자,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 얘는 뭐예요? 그러면 상실. 따라오겠나요? 자, 그런데 이 건물이 없던 게 아니라 기존의 갑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아 온 거 아닙니까? 있던 걸 그대로 이어받아 올 거라고요. 개념이 자, 있던 걸 그대로 이어받아 올 거다. 그러면 이렇게 이어받아 오는 취득을 승계 취득이라고 한다니까. 이렇게 취득하는 걸. 이걸 우리가 무슨 취득이라고 그래? 승계 취득. 이걸 승계 취득. 그런데 승계 취득을 하게 되면 있는 그대로 취득이라고요. 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취득이기 때문에 동일성 유지란 말이 여기에 뭔가 붙어있다. 그럼 붙어있는 대로 이게 넘어온다니까요. 여기에 전세권이 붙어있었다. 저당권이 붙어있었다. 뭐가 붙어있었다면 붙어있는 그대로 그걸 동일성이라고 해요. 있는 그대로 취득한 걸 우리가 승계 취득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다시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이 봐보세요. 자, 이 병하고 이 병 차이점인데 병이 자기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 땅. 나지. 빈 땅. 자, 봐봐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건물을 신축을 했네요. 건물 신축. 이렇게 되면 병도 이 건물을 취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병하고 똑같이 건물을 취득을 하는 건데 차이점이 보이죠?
자, 이 병은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이어받아서 취득했다. 무슨 취득? 승계취득. 부를 때 이걸 승계취득했다고 부르는 거고요. 자,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면, 권리를 취득을 했다면 없던 걸 신축해서 처음부터 갖는 거 아닙니까? 이걸 무슨 취득이라고 그래? 원시취득.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전에는 없었다니까요. 승계취득은 있던 걸 이어받아서 취득한 걸 승계취득하는데, 원시취득을 했단 말은 없던 걸 처음부터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란 말만 생각을 해보면 방금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방금 신축했다고요. 자, 여기에 전세권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자, 다시 여기에 저당권이 나올 수 있어요? 처음부터라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깨끗한 상태로 취득시켜주는 걸 우리가 원시취득이라고 한다고요. 그 전에 뭐가 없었는데 무슨 동일성 유지입니까? 받아올 수가 없는 거지. 동일성 유지란 말은 앞에 있는 권리를 갖는 자, 그 상태 그대로 이어받아오는 걸 우리가 동일성 유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실 때, 자, 우리가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취득할 수 있다. 무슨 취득? 원시취득. 누군가의 권리를 이어받아서 취득한다. 그걸 뭐라고 그래? 승계취득.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방법도 둘 중에 하나. 원시취득 아니면 승계취득. 아시겠죠? 자, 다시. 취득시효와 토지시효 나중에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하죠. 아하,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권리를 취득을 하는데, 이 승계취득이 다시, 자, 이전적 승계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설정적 승계가 있습니다. 설정적 승계, 설정적 승계. 자,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 이 말 알고 가셔야 됩니다. 설정. 설정이라는 말. 자, 그러면 이전적 승계. 조금 봐보세요. 봐보세요. 이전적 승계건 설정적 승계건, 승계라는 말을 썼다는 말은 앞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있는 그대로 이어받아 온 거죠. 그걸 승계취득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전적 승계는 무슨 말이냐? 이거 보세요. 이전. 자, 이전 받아왔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자, 갑과 을이 매매를 했다? 그러면 건물을 그대로 우리가 이거 뭐에 온다고 그러죠? 이전. 그러면요, 여기서 이전적 승계란 말은 요거 있는 그대로 다 받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통째로 다 받아오는 거라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 그게 소유권이라면 소유권 전체를 다 받아온다. 알겠죠? 자, 용익물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용익물권을 이전해 준다면 있는 그대로 받아오는 거라니까요. 있는 그대로 받아오는 것. 자, 제가 용익물권을 가지고 있다. 이 용익물권을 이전해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만 이전해 주면 돼? 가지고 있는 용익물권 전체를 이전. 담보권을 가지고 있다면 담보물권 그걸 그대로 이전.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 그러면 소유권 전체를 넘겨주는 걸 우리가 이전이라고 그래요. 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전체를 그대로 넘겨줄 거야. 그게 소유권이건 용익물권이건 담보물권이건 따지지 않냐고, 있는 그대로 넘겨줄 거야. 그대로 받아온 거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다 받아온 걸 이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설정적 승계는 얘기가 달라지는 게, 자, 드디어 나왔는데 우리 일상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설정 이런 말. 그러니까 자, 만약에 갑하고라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요? 그러면 지금 갑이 소유자죠. 자, 내가 물건의 소유자야. 봐봐요. 내가 물건의 소유자야. 그러면 내가 물건의 소유자라면 내 마음대로 내 물건을 다 할 수 있죠. 그 다 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자, 그걸 자기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을까요? 사용. 그래서 자, 사용 가치 이걸 가지고 있다고요. 자, 힘들면 자, 사용할 수 있죠. 사용하다가 아파트를 사용하다가 돈이 필요하면 이거 처분하면 되죠. 그잖아요. 자, 처분이라는 말이,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말이 아파트를 넘겨주고 대신 뭘 받는 겁니까? 돈. 그러면 물건하고 물건하고 돈하고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이걸 다 가질 거라고요. 이걸 쉽게 말하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사용, 수익, 처분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둘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다면 소유자 갑은 자기가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걸 얘한테 이렇게 떼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지 않나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자, 몇 개를 가지고 있다가 두 개를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떼어줄 거라고 이렇게 떼어준다. 자, 이 떼어주는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가 설정 행위라고 해요. 이걸 제가 여기서 개폼을 잡으려면 폼을 한번 잡아볼까요? 설정이라는 말은 소유자가 타인에게 제한 물권을 떼어주는 거예요. 제한 물권을 주는 행위를 설정 행위란다. 이런데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자, 두 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가 봐봐요. 자, 두 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 이렇게 떼어주는 행위를 뭘 한다고요? 설정 행위라고 한다니까. 설정. 이걸 설정이라고 그래. 떼어주는 행위를. 자, 그리고 이렇게 떼어주는 사람을 무슨 설정자라고 부릅니다. 이걸 설정자. 그리고 이걸 받아가는 사람을 무슨 권자. 저 좀 봐보세요. 민법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관계를 따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률관계라는 권리 의무라면서요. 그러면 저한테 권리가 있다면 반대 상대방이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누군지를 알아야 권리 의무 관계를 파악이 되죠. 그거 공부하는 게 민법인데. 그런데 저도 그냥 편하게 집주인, 세입자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시험제는 집주인, 세입자라고 안 나온대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법률 용어를 쓸 거란 말이에요. 법률 용어. 그러면 앞으로 봐보세요. 자, 쉽게 말하면 얘가 집주인이고요. 얘가 세입자인데 시험제는 집주인, 세입자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지금부터 자 집주인 얘 아닙니까? 예. 집주인이 하나를 떼어줬다니까요. 그 떼어주는 사람을 이제 뭐라고 그래요? 설정자. 더 쉽게 말하면 뒤에 지금 설정자가 붙었다 소유자인 거지. 소유자.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전세권 설정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전세권만 넣어주면 돼요. 전세권. 그러면 이제 뭐가 됩니까?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 이렇게요. 끊임없이 나올 거라고요.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자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뒤에 앞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뒤에 무슨 자가 붙었다? 설정자란 말이 붙었다. 쉽게 말하면 누굽니까? 부동산 소유자라고요. 소유자. 소유자를 우리가 지금 설정자라 한다니까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갈까요? 잠깐만. 자, 나중에 배울 건데 좀 봐보세요. 자, 갑이 을에게 자 1억만 빌려달라고 그래요. 갑이 을에게 1억만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줍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려가는 행위를 소비대차라고 그래요. 뭘 한다고요? 소비대차. 돈을 빌려주고 빌려가는 행위를 앞으로 소비대차라고 그래요. 줄여서 저는 소만 적겠습니다. 앞으로. 자, 돈 빌려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채권. 돈 빌려간 사람을 채무자 이렇습니다. 어디 대합 좀 해봐요. 이해를 했는지 보게. 자, 그러면 나중에 다시 배울 텐데 이런 경우에 이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안 갚을까봐 저당권을 배우실 텐데요. 자, 다른 거 다 각설하고 저당권 풀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자가 갑입니까? 을입니까? 저당권 설정자가 갑입니까? 을입니까? 왜 갑이 누가 을 그랬습니까? 안 들은 걸로 하고. 자, 왜 갑입니까? 왜 갑이죠? 왜 그래요? 왜? 자, 왜? 이유가 뒤에 봐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설정자란 말이 붙었다. 누구라고요? 소유자라니까.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 소유자가 누굽니까? 예지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부를 거라니까요.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고? 저당권자. 시험제는 저당권 설정자는 어쩌고 저쩌고. 시험제는 저당권자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올 텐데, 채무자, 채권자 이렇게 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를 알아야 법률관계를 따져볼 거 아닙니까? 다시요. 잠시 후에 다시 용어 정리할 텐데 타인 토지 위에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고자 할 때 하는 게 지상권이란 말이에요. 지상권. 자, 이걸 설명하자는 게 아니라 자, 대답만 해주세요. 자, 여기서 지상권 설정자가 누굽니까? 지상권 설정자가 누굽니까? 그거 보세요. 진도를 나갈 수가 없다니까. 또 바로 또 갑으로 바꿨다 이제. 자, 둘 중 하나겠지. 뒤에 설정자 누구라고요? 소유자.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가 누굽니까? 토지 소유자가 예지에. 아, 건물을 그려놔서. 자, 그래서 자, 이걸 우리가 지상권 설정자 이런 데니까요. 토지 소유자. 얘를 뭐라 그럴까요? 지상권자. 알아야 합니다.
제 말 들으세요. 알아야 책을 읽을 수 있고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아시겠죠? 지금 작년에 우리가 시험 문제를 우리 수험생들이 힘들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사례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 사례 문제가. 그러니까 그 준 사례 문제까지 한다 치면 한 12문제가 나왔다니까요. 40문제 중에서. 그 사례 문제라는 게 이렇게 갑을 병으로 빼는 걸 사례 문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가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니까요. 우선 알겠죠? 자, 정리 봅시다. 자, 다시. 우리가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려고, 정리해봐요. 자, 우리가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려고 그래요. 그 취득의 형태는 처음부터 내가 토지 건물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면 무슨 취득했다고? 원시 취득했다라고 불러달라는 거고, 누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이어받아서 취득한다면 승계 취득. 그런데 그 승계 받아올 때 이전적 승계라는 게 있고 설정적 승계라는 게 있다. 그러면 이전은 있는 그대로 통째로 다 받아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걸 전부 다, 거기서 말한 다가 소유권일 수도 있고 용익물권일 수도 있고 담보권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권을 이전해 준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세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세권을 통째로 넘기는 걸 우리가 이전이라고 그래. 다 주는 것. 다 주는 걸 이전이 한다고. 있는 그걸 다. 그런데 설정적 승계란 말은, 설정이란 말은 다 주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줄 거라고요. 둘 중에 하나만 주는 것. 그러니까 두 개를 가지고 있다가 사용할 수 있는 것, 처분할 수 있는 것. 자, 두 개를 가지고 있다가 둘 중에 하나만 떼어줄 거라고요. 그 떼어주는 행위를 설정행위라고 하며 떼어주는 자를 설정자라고 하고 받아가는 사람을 권자라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끊임없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자,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유치권자, 유치권 설정자, 지역권, 지역권 설정자.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 설정자라는 말이 붙었다 그러면 뭐라고 쓰시면 돼? 소유자 이렇게 잡아내라 이거지. 하나 해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말이죠. 봐보세요. 토지 건물을 이렇게 취득한단 말이에요. 원시 취득, 좀 봐보세요. 자, 우리가 토지 또는 건물을 원시 취득 또는 승계 취득의 형태로 취득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취득은 이게 두 가지 방법. 근데 이게 자, 변경. 권리를 내가 취득을 했는데, 권리 취득했는데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 권리가 바뀔 수도 있다고요. 변경.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바뀌는 모습이 나올 텐데, 자, 주체가 바뀔 수 있고요. 주체가 바뀔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자,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내용의 변경. 이렇게. 주체 변경, 내용 변경. 자, 두 가지. 자, 주로 시험 문제는 얘가 나오죠. 나온다고 치면. 자, 그러면 자, 주체 변경. 갑이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갑하고라고 둘이 매매라는 걸 하네요. 이렇게. 그러면 건물의 소유자가 갑에서 이렇게 넘어와 있죠. 주체가 바뀌었나요?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냐고요? 바뀌었잖아. 자, 누구에서 누구로? 갑에서 을로 바뀌었잖아. 이걸 주체 변경을 한다니까. 주체 변경. 아하. 그러니까 이전이 일어나면 얘랑 같은 말 아닙니까? 이전을 쓴 게 이전이 되면 주체가 바뀌는 거구나. 이전이 되면 그 주체 사람이 바뀌는 거구나. 제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분에게 전세권을 이전해 줬다면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전세권자가 뭐라고 그래? 주체 변경. 다시 두 번째 이제 내용 변경. 갑하고라고 둘이 매매를 했습니다. 자, 매매를. 그러면 자, 을이 갖는 권리 봐보세요. 을이 갖는 권리. 자, 을은 갑에게 뭘 요구할 수 있을까요? 요구할 수 있는 게 소유권. 소유권 뭐 해달라고? 이전. 그러면 소유권 통째로 다 넘겨달라는 소리 아니에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 이전 등기 청구권. 이렇게 해요. 자, 이런 권리가 지금 있다니까요. 이 건물에 대해서 토지 또는 건물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토지 또는 건물. 자, 이 청구권, 이 권리가 있다고요. 이 권리가. 그러면 갑은 이제는 자, 계약금 받은 상태다. 나중에 등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자, 금액이 적지 않겠습니다.
자, 5억의 매매 계약을 했는데 다시 병이 와서 7억을 준다고 그래요. 이렇게 적어보죠. 자, 5억의 매매를 했는데 얘가 와서 이걸 7억을 준다고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갑이라면 홀라당 병이가 팔고 싶어 안 팔고 싶어? 팔고 싶겠지. 자, 그래서 얘한테 등기를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니까요. 그러면 등기가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에 갑은 을에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는 상태. 그걸 불가능이라고 해요. 불가능. 이렇게요. 나중에 다시 배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멘붕입니까? 누가 허리야 지금? 을이죠. 을. 그러면 처음에 을은 봐보세요. 이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이 메이든이 이런 짓을 하게 되면 이제 등기는 받아올 수가 없잖아요. 헐이지 헐. 자, 이걸 상관하게 볼까요? 상가를 매매해서 편의점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븐일레븐 혹은 뭐 GS25, CU 뭐가 나올까, 뭐가 좋을까 시장 조사를 하고 있는 판에 이렇게 홀라당 팔아버리면 얘는 뭐가 됩니까? 이런 짓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래서 자,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 거냐면 재판을 봐보세요. 자,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던 을이 얘가 이런 짓을 하게 되니 권리가 바뀌었다고요. 이건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말은 돈 달라는 거거든.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서 그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손해배상 청구를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변경이라고 그래요. 변경. 그러면 생각해봅시다. 자, 내가 지금 권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이 처음부터 취득할 수 있다. 무슨 취득? 원시. 누군가가 가진 걸 이어받아 취득할 수 있다. 승계. 이렇게 권리를 취득했는데 그게 봐보세요. 이걸 암기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권리 자체가 자, 사람이 됐건 내인이 됐건 바뀔 수도 있다 없다? 있다까지.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자, 그리고 자, 토지 또는 건물에서 권리를 내가 취득했다. 내가 취득하면 반대할 사람 뭐예요? 상실. 근데 상실이 다시 또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진다. 이 상실부터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